스산한 바람이 네바강 위를 스치며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희뿌연 새벽 공기 속 궁핍한 지식인 드미트리 볼코프는 싸구려 하숙집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육중한 마차 바퀴 소리와 간헐적인 외침만이 얼어붙은 도시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홍차 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낡은 책 페이지 위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이미 잿빛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한때 법학도의 꿈을 꾸었으나 기울어진 가세와 혁명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는 그에게 안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간간히 들어오는 번역일과 가정교사 자리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였다. 그의 낡았지만 깨끗한 양복은 지식인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그때 하숙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새벽에 방문객은 드물었기에 드미트리는 의아함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화려하지만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와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가 상류층임을 짐작케 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 로스토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호이자 영향력 있는 로스토프 가문의 외동딸이었다. 드미트리 볼코프 씨 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가씨? 아나스타샤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일로 도움이 필요해서요. 드미트리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아나스타샤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는 최근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표트르 로스토프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아버지의 오랜 사업 동료이자 정적인 파벨 보론초프 백작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보론초프 백작은 표트르 로스토프가 사망한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로스토프 가문의 사업과 재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었다. 아버님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셨을지도 몰라요. 아나스타샤의 눈가에 두려움이 어렸다. 그녀는 작은 벨벳 주머니에서 섬세한 세공이 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드미트리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것입니다.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드미트리는 잠시 망설였다. 부패와 음모가 판치는 귀족 사회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나스타샤의 절박한 눈빛과 사건 자체에 대한 지식인의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이 혼란한 시대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씨,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아나스타샤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다. 다음 날부터 드미트리는 로스토프 가문과 보론초프 백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우선 아나스타샤의 안내를 받아 로스토프 저택을 방문했다. 네바 강변에 위치한 저택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로스토프 가문의 부와 권세를 짐작케 했다. 저택 내부를 둘러보던 중 드미트리는 과묵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집사 이반 모로조프와 마주쳤다.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반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나스타샤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미묘한 충성심과 보호의지가 느껴졌다. 드미트리는 직감적으로 이반이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나스타샤가 건네는 열쇠는 표트르 로스토프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여는 것이었다.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몇 권과 암호로 된 듯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장부를 펼쳐본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부에는 로스토프 가문이 대대로 비밀리에 개혁주의 운동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보론초프 백작을 비롯한 일부 부패한 귀족 및 관료들의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표트르 로스토프는 친체제적인 사업가로 위장한 채 남몰래 제정 러시아의 변화를 꿈꾸며 위험한 지원을 이어왔던 것이다.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아나스타샤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드미트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보론초프 백작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로스토프 가문의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이 비밀 장부와 개혁운동의 자금줄을 모두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트르 로스토프의 죽음 또한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어쩌면 그는 보론초프의 계략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위협이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를 덮쳐왔다. 보론초프 백작은 수하들을 풀어 드미트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아나스타샤에게는 교묘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늦은 밤 드미트리의 하숙집에 괴한이 침입하려 하거나 아나스타샤의 마차 바퀴가 우연히 고장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이반 모로조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곤 했다. 이반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행동은 드미트리에게 그가 단순한 집사가 아님을 확신하게 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아버지로부터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충직한 조력자였던 것이다. 드미트리는 이반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반도 드미트리의 진심과 아나스타샤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반은 표트르 로스토프가 보론초프의 검은 속셈을 눈치채고 비밀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반 자신도 오래전 로스토프 가문에 큰 은혜를 입어 평생을 충성으로 갚겠다고 맹세했으며 아나스타샤를 향한 깊은 연정을 남몰래 품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드미트리는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숭고한 헌신을 읽을 수 있었다.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감정을 키워나갔다.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았고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냉철한 지성 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두운 음모와 시대의 비극 앞에서 위태롭기만 했다. 보론초프 백작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차르 정부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로스토프 가문의 사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오흐라나 제정 러시아 비밀 경찰을 움직여 드미트리를 불온한 사상을 가진 위험인물로 몰아가려 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보론초프의 검은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드미트리와 이반 그리고 아나스타샤의 숨막히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비밀 장부의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즉 보론초프가 직접 서명한 밀약서나 독극물 거래 내역 등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밤 드미트리는 이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보론초프가 오늘 밤 아나스타샤를 납치하여 비밀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나스타샤를 인질 삼아 모든 것을 손에 넣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장소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보론초프의 사냥용 별장이었다. 드미트리와 이반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어둠을 뚫고 보론초프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 주변에는 보론초프의 사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었다. 이반은 놀라운 침투 실력으로 경비들을 하나둘씩 처리하며 길을 열었고 드미트리는 그의 뒤를 따랐다. 별장 안 아나스타샤는 보론초프 앞에서 공포에 질린 채 결박되어 있었다. 자, 아가씨, 이제 그 빌어먹을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할 시간이야. 보론초프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바로 그때 드미트리와 이반이 별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반은 맹수처럼 보론초프의 수하들에게 달려들었고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를 보호하며 보론초프와 맞섰다.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이반의 용맹함과 드미트리의 기지는 상황을 조금씩 유리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보론초프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아나스타샤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계집은 죽는다.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반이 몸을 날려 아나스타샤를 감쌌다. 탕! 총성이 울리고 이반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러나 이반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보론초프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권총을 쳐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반은 보론초프를 제압했지만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드미트리 선생, 아가씨를 부탁합니다. 이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품속에서 피 묻은 작은 꾸러미를 꺼내 드미트리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보론초프가 독극물을 거래한 내역과 부패한 관리들과 주고받은 밀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보론초프의 죄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반! 정신 차려요, 이반. 아나스타샤는 울부짖으며 이반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보론초프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이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드미트리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오. 아가씨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이반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아나스타샤와 그녀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어쩌면 그가 꿈꿨을지도 모를 새로운 러시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장은 보론초프 백작이 쓰러져 있었고 이반과의 격투 끝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모든 정황은 마치 이반이 주동자가 되어 난동을 부린 것처럼 꾸며질 수 있었다. 혹은 이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드미트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이반은 결국 귀족 살해 미수 및 소요죄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는 그의 무고를 주장하려 했지만 보론초프 측의 집요한 방해와 부패한 사법 시스템은 진실을 외면했다. 이반은 재판정에서도 끝까지 아나스타샤와 비밀 장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담담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고 며칠 후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죽음은 아나스타샤와 드미트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그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드미트리는 이반이 목숨과 맞바꾼 증거들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반의 유지를 받들어 보론초프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법기관은 이미 보론초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드미트리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접촉하여 보론초프의 비리와 표트르 로스토프 살해 의혹, 그리고 개혁운동 탄압에 대한 증거들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트페르부르크의 몇몇 소규모 지하신문과 해외 언론을 통해 보론초프 백작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파장은 점차 커져갔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차르 정부조차 이 스캔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보론초프 백작은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긴 수감 생활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몰락은 분명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아나스타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반이 남긴 뜻을 이어받기로 했다. 로스토프 가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익명으로 여러 개혁운동단체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더 이상 과거에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간호교육을 받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기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기로 했다. 드미트리는 이후로도 불의에 맞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펜을 무기 삼아 부패한 권력과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글을 쓰고 비밀리에 개혁운동을 지원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제정 러시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혁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드미트리는 만주의 어느 독립운동 근거지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